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지난주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이 생각보다 이제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 금리는 사실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미국은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국내 쪽 금리는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원달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중 지금 최고치를 달성했죠. 이제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화의 역할도 있긴 합니다. 엔화 쪽에서도 계속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 쪽일 것 같습니다. 이제 위안화가 이제 포치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이 7 위안을 이제 넘냐 안 넘냐가 되게 중요한데, 7 위안이라는 수치가 23년 정도부터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23년 한 5월 정도부터. 그래서 다시 이제 쭉쭉쭉쭉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였었다가 다시 이제 이 추세선들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위안화는 왜 문제가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위안화, 우리나라 IMF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IMF가 결국 이제 환율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매번 이제 그 중국 쪽 데이터를 보여드리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서 사실 돈이 없습니다. 이 M1 나누기 M2 나누기 M1이 결국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나타나는 그런 지표고요. 저번에 이제 국내 쪽에도 매번 보여드리지만은, 국내 쪽 가장 높을 때가 IMF 때였고 그 다음에가 2008년도 때였습니다. IMF 때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다 완전한 급락 장세를 보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IMF 때 이렇게. 그럼 이제 중국 쪽도 당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 위안화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때 이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위안화 방어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이제 LPR 금리도 내리면서 중국 쪽에서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은 말만 완화적일 뿐이지 현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먼저 보죠. 지준이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드디어 지준이 71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이제 순유동성도 276억 달러 정도 전주 대비해서 감소가 되면서, 사실 이제는 미국 쪽은 오히려 긴축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4Q부터 오히려 유동성이 증가가 됐다가 한 지지난주까지 이제 드디어 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은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다 보니까 위안화 방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BTFP 같은 경우에도 한 173억 달러 정도 좀 간소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좀 지난주가 그나마 버틸만 했던 게, 빌 자체를 발행을 그래도 조금 더 하면서 1Q QRA 계획 대비보다는 한 363억 정도 더 찍고, 이제 대신 장기국채를 좀 덜 찍었는데, 결국 이거를 대충 2Q 때 메꿔 버리면은 결국 2Q 때부터는 더 영향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삼모사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좀 땡겨 썼으면 결국 2Q 때 좋지 않을 거고, 2Q 때는 오히려 이 마이너스 빌 순발행인 거잖아요. 결국 그럼 빌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지준이, 자산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준이 이제 바로 떨어지는, 이제 그게 이미 지금 3월부터 좀 현실이 되고 있는데, 3월엔 아직까지 순유동성 아직 136억 달러 정도밖에 줄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사실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순유동성 감소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도 영향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 2Q부터 이 장기국채 발행하는 것과 B를 발행 안 하면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서 순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지표들 움직인 거 보기 전에 일단 수급 먼저 보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S&P가 약간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 곱하기 1000 계약 정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이 약간 늘었지만 그래봐야 10 곱하기 한 1000 계약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 사실 숏이 여전히 더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뭐 작년 10월부터 해서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 좀 수급이 좋아서 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추세는 뭐 여전히 일단 개인이 누적 수급량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 한 보시면 한 1000억 정도 증가됐다. 19.4조 정도 되면서 한 1000억 정도 살짝, 이 일자가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는 사실 뭐 증가하진 않았는데 조금 증가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수의 뭐 영향도가 큰 뭐 삼성전자, 뭐 DXI가 계속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뭐 그냥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저는 좀 비싼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긴 하고요. 본 거는 그냥 끄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지수 쪽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뭐 여전히 뭐 저는 이게 좀 지수가 결국은 빠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일드갭이나 뭐 페드 모델이나 마찬가지로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 영역이라고 봅니다.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도 보시면 미국이랑 한국 같이 돼 있는 것도 봐도 뭐 특히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매번 보여드렸다시피 S&P PBR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수준도 넘어섰기 때문에 21년 상당히 고평가 수준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조심하실 그런 뭐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실질금리는 뭐 살짝 빠진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실질금리는 국내 쪽이 워낙 좀 정부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많이 써서 내려왔는데 뭐 결국 뭐 총선 지나고 하면 뭐 다시 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수준의 실질금리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엄연하게 생각하면 실질금리가 높아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이미 실질금리가 뭐 이렇게 낮은데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순유동성 봤을 때 순유동성이 이제 22년 4Q부터 이렇게 증가가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시면은 순유동성이 거의 한 4,055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시 이제 M2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이 이제 조금 증가되려고 하는, 이게 꺾였다가 다시 이제 지금 올라오려고 스물스물 이제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통화량이 이제 슬슬 좀 증가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BDI는 좀 빠지고 있고 SCFI도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일단 전주 대비해서는 뭐 그런 추세고요. 실질금리도 뭐 꺼버리도록 하고요. 지수 쪽도 봤으니까 그냥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은 그냥 이제 S&P랑 글로벌 GDP 대비해서만 보면은 뭐 사실 조정을 과거 보였던 21년도 레벨까지 이미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가기는 쉽지 않을까. 뭐 사실 그렇게 베팅할 만한 뭐 리스크가 그러니까 뭐 리턴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부동산 쪽은 뭐 매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질 주택 가격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국내, 미국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대출 쪽만 감소하고 있고, 대출도 이제 사실 거의 더 이상 줄진 않는 그 정도 상황이고, 이제 테이퍼링, 이제 Q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결국 금리를 내리려면 이 유동성 감소하는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은 뭐 여전히 자산이 뭐 증가는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근데 물가가 또 반등하면서 일본 쪽도 점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완화적으로 하기에는.
지속적으로 뭐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순유동성은 이제 증가가 이렇게 되면서 증시가 올랐다가 이제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향후에는 이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뭐 그리고 이제 또 특이사항이 있다면 요즘엔 계속 좀 구리가 좀 잘 나가고 있죠. 구리 가격이 조금 계속 반등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골드만삭스 상품 선물인 이제 GSCI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가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되죠. 금요일날 이제 그 부활절이기 때문에 쉬거든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이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사실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받겠죠. PC가 저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유동성이 지나고 나서 1년 정도 뒤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때 순유동성이 감소가 되는 부분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 있었는데 다시 또 증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다시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통화량 대비해서 S&P나 뭐 나스닥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정부 부채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뭐 사실 금리가 뭐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 계속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채 발행을. 그냥 과거 대비 봐도 발행량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발행량 자체가 원래도 많았었고, 순발행이. 근데 지금 최근에는 사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쉽지 않다. 계속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뭐 사실 금리가 쉽게 잡히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봤을 때 뭐 계속해서 사실 이때까지는 RRP가 많이 빠지면서 지준하고 RRP 같은 경우에 토탈로는 빠졌지만 지준은 오히려 증가가 되면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순유동성은 증가가 됐는데요. 이제 이게 결국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때 이제 고난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쉽게 이제 물가가 안 잡히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약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70년대만 봐더라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더라. 2000년, 2008년도는 금리를 시원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게 공급이 훨씬 강했다더라. 이제 강했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하고 이제 그때랑은 상황이 계속 좀 다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위안화가 문제면서 아마 좀 중국발로 뭔가 하나 좀 계속 안 좋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긴 한데 뭐 더 안 좋아지기도 쉽지 않고 결국은 터진다. 중국 쪽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랑 뭐 지표들 보면은 일단 금리는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였죠. 이제 파월 쪽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뭐 데이터 상으로는 다 전망치랑 올렸기 때문에 실업률 낮추면서 뭐 사실 쉽게 지금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상 순유동성이 이제는, 그러니까 지지난 주까지는 사실 순유동성이 이제 늘어났었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 후행 지표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가는 또 이번 PC부터 해서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달러도 이제 계속 그래서 위안화나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강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WTI도 아직까지는 강세, 삼성전자 강세, 애플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세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그렇고 조금씩은 약해질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30일 기준선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일단 여전히 국고는 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
국고 10년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은 뭐 사실 거의 중립적인 그런 움직이기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달러원은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추세 좀 약화되고 있는 그 정도 상황. WT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상황, 오히려 조금 더 숏에 더 가까운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롱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완전 숏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롱이 조금 줄고 있는 추세, 엔비디아도 롱이 조금 줄고 있는 그 정도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보여드리고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달러도 여기 일단 넘어간 부분은 조금, 근데 이제 뭐 요 빨간색까지 200까지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도 내려오고 있어서 요건 좀 이제 빠질 추세도 되지 않았나, 금은 그렇게 보여지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200은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50 볼린저도 넘어갔고 200 볼린저도 넘어갔고 여기는 다 벌어져 있고 해서 뭐 사실 여기를 이제 빨간색을 다시 하회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RSI 상황으로도 그렇고요. 뭐 여기 이제 기준선 이탈 정도나 뭐 이제 이격 정도를 봐도 뭐 꽤나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슬슬 뭐 애플은 뭐 좀 많이 빠져서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뭐 언제든 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니까 뭐 이제 거의 뭐 하락의 초입에 정도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도 올랐지만은 사실 볼린저로는 이제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상대적인 고점은 이미 내려와 있다. 여기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RSI도 계속 내려오고 있긴 하죠. 이제 추세적으로 다이버전스 나면서 이제 결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의 힘은 계속 약해지면서 이평선 이격도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 살펴보면은 뭐 지수 쪽은 120분봉은 이제 조금씩 숏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근데 여전히 나머지 장기 쪽은 여전히 더 롱 추세인데 일봉이 조금씩은 약해져 있습니다. 국내 쪽은 여전히 더 롱 추세에 가깝긴 하고요. 그래서 130 그냥 기준선으로 보면은 일단 여전히 롱이긴 한데 나스닥도 롱 추세 조금 약화되고 있고 S&P도 롱 추세가 약한데 지금 아직은 롱 추세고, 이제 코스피 200은 여전히 그냥 롱 추세,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120분봉 그냥 제외하고 바로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근데 일단 뭐 여기도 여전히 이제 200일도 내려와 있고 50일도 이제 모여 있고 여기도 벌어져 있고 RSI도 계속 다이버전스가 나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제 거의 뭐 고점 근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제 뭐 하일드도 워낙 지금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이거 빅스인데 빅스도 많이 낮아졌고 하일드도 워낙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과거 고점 대비죠. 이제 뭐 S&P는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올 만큼 왔다. RSI도 여기도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다이버전스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격도도 뭐 거의 더 갈 정도가 없을 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닥도 모여 있고 벌어져 있고 이제 내려오고 있죠. 이제 여기도 똑같이 RSI도 넘어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여기는 뭐 이격도로 보나 기준선 이탈도로 보나 뭐 꽤나 고평가 영역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트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결국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뭐 그냥 이제 여기서 1, 2, 3, 4, 5 하면서 저는 뭐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방 정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상 다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딱 되돌림하는 그 정도 B 정도 오면서 뭐 사실 고점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RSI로 봐도 그렇고 그냥 다이버전스 나면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20 볼린저도 이제 하회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봐도 뭐 거의 쭉쭉쭉쭉 이렇게 타고 갈 확률보다는 이제 떨어질 확률이 볼린저로 봐도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이거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1파여서 A든 아니면 1이든 한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조정 A, B, C 정도라고, 그러니까 C 해서 A, B, C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듭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볼린저 양단 넘어가다가 이제 하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근데 사실 S&P나 나스닥이 아주 초단기로는 약간 애매한 게 그냥 이제 마지막 그 모양새가 이제 여기 마지막 모양새가 이게 그냥 1, 2, 3, 4, 5 모양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저는 딱 요 고점을 넘겨주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진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가 빠지든 아니면 그냥 바로 빠지든 뭐 슬슬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계속 좀 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주가는 계속 올라갔지만 사실 계속 빠지는 그런 추세다. 이제 오히려 상대 강도는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그냥 1, 2, 3, 4, 5로 거의 지금 뭐 고점 근처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저번에 이제 채널링 했을 때도 말씀드리지만 뭐 선물로도 그렇고 현물로도 그렇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채널링으로도 뭐 거의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채널을,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게 1, 2, 3, 4, 5기 때문에 결국 2랑 4를 채널을 해서 3, 2에 올리면 이제 5파 고점을 채널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사실 거의 지금 닿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뭐 더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이제 크게 이제 하회를 하면 추세로적으로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뭐 지금 그냥 닿으면서 결국 잘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요게 이제 크게 이탈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 기준선 정도 깨지면 이제 확실히 완연하게 하락이다 라고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다이버전스가 길어지고 있지만 뭐 계속 다이버전스인 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게 이제 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A, B, C 정도로 이제 지금 조정 되돌림 정도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뭐 보여지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 위에는 계속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위로 돌파하느냐 아래로 돌파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빅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서 치고 이제 구름대까지 돌파가 되냐 마냐의 승부라고 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다시 넘어가냐 마냐인데 이건 그냥 못 넘어갈 확률이 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일단 뭐 기준선을 깨냐 마냐가 가장 큰 문제다 라고는 보여주고요. 니케이도 뭐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이제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주고,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 슬슬 끝물이 아닌가. 이제 120분 봉으로 봐도 이제 거의 뭐 마지막 그냥 5파 정도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항생도 이제 다시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 상해종합도 이제 기준선 정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크게 이제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 위안화 포치가 이제 슬슬 더 깨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 깨지긴 계속 깨졌지만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타면서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안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결국 위안화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저기 달러 대비니까요. 이제 이 달러 인덱스도 다시 구름대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도 달러원도 다시 구름대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다. 후행스팬도 돌파가 돼버렸다. WTI도 이제 다 추세가 일단 위로 지금 돌아섰다. 근데 금은 사실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게 아닌가. 상대적 고점이 아니라 절대적 고점이 여기지 않았을까 라고 보여주고, 이제 국고채 10년도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다시 이제 돌파하냐 마냐의 문제라고 보여주고, 근데 미국채는 이제 돌파를 해버렸고 괴선들 다 모인 데서 여기서 지지를 한번 하면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 뭐 다 봤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벌어졌죠. 이제 모여 있다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는 그날 다시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뭐 여기서 한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뭐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여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사실 지금 뭐 롱 추세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130일 기준선 깨지시면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기준선 깨지면 매도하시던가 아니면 분할해서 뭐 나눠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숏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추세라고 보고요. 그래서 숏이 130분 기준선까지 뭐 뚫리는 그날이 오면 이제 또 숏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숏, 롱을 떠나서 일단 그냥 시장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계속 감소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환율 쪽에서 이미 좀 약간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200일 이동평균선이랑 132 기준선 전환선, 50일 이동평균선 다 뚫으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